고요함은 한 지역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었다. 경기도 외곽, 낮은 산자락에 고립된 듯 자리 잡은 그의 집과 훈련원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성역과도 같았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그는 마치 수도승처럼 정해진 일과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다. 그 일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늘 늙은 골든 리트리버 러가 함께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혁은 이른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훈련원을 가로질렀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러는 이미 훈련장 한가운데에 앉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16살에 러는 인간의 나이로 치면 9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황금빛 털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희끗해졌지만 지역을 바라보는 두 눈은 여전히 총명한 갈색빛으로 반짝였다. 레어, 지역의 나직한 목소리에 러의 꼬리가 천천히 바닥을 한번 쓸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의 언어가 필요 없었다. 지혁이 손짓 하나, 눈빛 하나를 보내면 러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냈다. 사람들은 한 지역을 천재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라고 불렀다. 아무리 사납고 문제 있는 개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순한 양이 된다고들 했다. 하지만 지혁 자신은 그 칭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개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대화 상대는 바로 러였다. 훈련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혁은 멀리 떨어진 곳에 특정 물건을 놓았고 복잡한 수신호로 레오에게 명령을 내렸다. 러는 잠시 지혁의 눈을 응시하더니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장애물을 피하고 다른 유혹적인 장난감들을 무시한 채 정확히 지혁이 지시한 물건을 물고 돌아왔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고요한 세계는 15년 전 끔찍한 비극 위에서 세워진 것이었다.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여름밤,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어린 지혁을 태운 차가 산길에서 굴러떨어졌다. 그 사고로 그는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을 모두 잃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부서진 철골, 빗소리와 뒤섞인 비명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옆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꼭 껴안아주던 어머니의 희미한 온기와 그 품속에서 함께 낑낑거리던 작고 따뜻한 강아지의 존재였다. 그 강아지가 바로 러였다.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지혁과 함께 살아남은 생존자. 그 후로 15년 동안 러는 지혁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자 고통스러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고 세상과 단절된 차에 살아가는 그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지혁은 러를 통해 개들의 언어를 배웠고 러는 지혁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 그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에 가까웠다. 훈련을 마친 지혁은 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러는 만족스러운 듯 나직하게 끙 소리를 내며 그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지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유일하게 갑옷을 벗어던지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일상은 한 폭의 정물화처럼 조용했다. 지혁은 자신의 식사와 함께 러를 위한 영양식을 정성껏 만들었다. 노견인 러의 건강을 위해 수의사와 상담하여 직접 짠 식단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TV를 켰다. 그는 세상을 향해 귀를 열어두었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은 채였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화면 속 세상은 늘 소란스러웠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내면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러는 그의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낮잠을 청하고 있었다. 평온한 오후였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유명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국내 경제 동향, 정치권 소식,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이야기들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지혁은 별다른 감흥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태아그룹 윤태준 회장은 오늘 창립 기념식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규모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잘 다듬어진 은발, 온화해 보이는 눈매, 그리고 대중을 향해 연설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는 성공한 기업가이자 존경받는 사회 원로의 표본처럼 보였다. 대한민국에서 태아그룹과 윤태준 회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혁의 발치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던 러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노견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했다. 러의 두 귀는 쫑긋 세워졌고 코는 벌름거렸다. 그리고 지혁이 미쳐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러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러, 왜 그래? 지혁은 의아해하며 러를 내려다보았다. 러는 평생 누군가를 향해 이유 없이 짖거나 공격성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가장 사나운 맹견들을 훈련시킬 때조차 러는 늘 침착하게 지혁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러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등털은 뻣뻣하게 곤두섰고 몸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러의 시선은 오직 TV 화면 속 연설을 하고 있는 윤태준 회장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혁은 TV 소리에 다른 동물 소리라도 섞여 나왔나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윤 회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강한이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뿐이었다. 으르르, 컹. 마침내 러의 입에서 거친 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혁이 1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맹렬한 공격성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심이 담겨 있었다. 러는 TV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지저댔다. 마치 화면 속의 남자가 자신에게 끔찍한 위협이라도 가하는 것처럼. 리어, 안 돼, 그만. 지혁은 놀라 러를 끌어안고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러는 그의 품속에서도 발버둥치며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러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15년 전 그 빗속의 밤, 부서진 차 안에서 공포에 떨던 어린 강아지의 눈빛과도 같았다. 뉴스의 해당 꼭지가 끝나고 윤태준 회장의 얼굴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러의 격렬한 반응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짖음을 멈춘 후에도 러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안한 듯 지혁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지혁은 떨고 있는 러의 등을 쓰다듬으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무엇인가? 천재적인 전문가인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반응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러는 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고 그토록 끔찍한 공포와 분노를 표출한 것일까? 그는 무심코 15년 전의 사고를 떠올렸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었다.
너무나 어렸던 지영 역시 그 결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끔찍한 불운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치에서 떨고 있는 러의 모습이 그 단단했던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개의 기억력, 특히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아지의 뇌는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기록 장치와도 같았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혁은 리모컨을 들어 방금 지나간 뉴스를 다시 찾아보았다. 윤태준 회장의 온화한 얼굴이 다시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러는 다시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지역의 세계에 파문이 일고 있었다.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이 늙은 개의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짖음으로 인해 삐걱거리며 열리려 하고 있었다. 지혁은 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체념의 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위험한 결의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과거는 더 이상 묻어두어야 할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풀어야 할 단 하나의 숙제였다. 러의 그날 밤 반응은 한 지역의 15년 묵은 상처에 박힌 파편과도 같았다. 빼내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고통을 주지만 그대로 두기에는 끊임없이 존재를 상기시키며 그를 괴롭혔다. 그날 이후 지역의 세계를 지배하던 고요함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 틈으로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의 서재는 일반적인 가정의 서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최신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이 아닌 개와 관련된 온갖 전문 서적들이었다. 반려견 행동 심리학, 동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후각과 기억의 신경학적 연관성 같은 제목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는 단순한 훈련사가 아니었다. 그는 개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고독한 학자였다. 지혁은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을 뒤지며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러의 반응은 단순한 시각적 인지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그렇다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TV나 신문에서 윤태준 회장의 얼굴을 봤을 때 이미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야 했다. 그날 밤의 반응은 여러 가지 감각적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뇌는 특정 트라우마를 기억할 때 하나의 정보가 아닌 그 순간의 모든 감각 정보 소리, 냄새, 감촉, 감정을 하나의 덩어리로 저장한다. 목소리. 그날 밤 윤태준의 목소리가 결정적인 반가소였을까? 그는 인터넷을 뒤져 태아그룹의 창립 기념식 영상을 다시 찾아냈다. 그리고 윤태준 회장의 연설 부분만 따로 편집하여 음성 파일로 만들었다. 그의 다음 행동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마치 중요한 과학 실험을 준비하는 연구원처럼 그는 훈련실 한쪽에 러를 위한 편안한 매트를 깔고 러의 몸에 소형 심박수 측정기를 부착했다. 방 안에는 여러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러의 미세한 반응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노트북의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우리 태아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윤태준 회장의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역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러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지역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주시했다. 러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꼬리 끝이 긴장감으로 뻣뻣해졌고 나직한 끙끙거림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 밤처럼 격렬하게 짖거나 공격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목소리가 중요한 단서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잠겨있는 기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쇠가 필요했다. 그날 밤 그 목소리와 함께 존재했던 다른 감각들, 지독한 비냄새, 천둥소리, 그리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내던 날카로운 소음과 타는 냄새, 지역이 골똘히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훈련원 입구에 설치된 센서가 외부인의 접근을 알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훈련원은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었고 오늘 방문객은 없었다. 그는 인터컴 화면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낯선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강소연. 인터넷 언론사 팩트투데이 소속의 기자였다. 그녀는 열정은 넘쳤지만 늘 가십성 기사나 맛집 탐방 같은 자잘한 아이템만 좇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특종을 갈망했다. 그러던 중 개를 신처럼 다루는 은둔의 천재 훈련사 한 지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흥미로운 인간극장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무작정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소연은 굳게 닫힌 철문과 그 너머로 보이는 고요하고 거대한 훈련원을 보며 주눅이 들었다.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는 별개의 왕국 같았다. 그녀가 망설이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훈련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한지혁이었다. 그는 개 한 마리에게 무언가 복잡한 장비를 부착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극도로 진지했다. 개는 늙어 보였지만 주인을 향한 눈빛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훈련 장면이 아니었다. 무언가 절박하고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발동한 소연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지역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온몸에서는 사람을 밀어내는 듯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아, 저는 팩트투데이의 강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한지혁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돌아가 주십시오. 지혁은 소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소연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저는 선생님의 훈련 방식이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나는 개를 훈련시킬 뿐 사람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혁은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의 예리한 눈이 훈련실 안 지혁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포착했다. 윤태준 회장 음성 분석. 그리고 그 옆에는 사고 당시의 기사 스크랩들이 띄워져 있었다. 단순한 인간극장 인터뷰가 아니었다. 이 남자에게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15년 전 평창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인가요? 선생님의 가족분들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 지역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노려보다가 힘껏 문을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고 소연은 그대로 문 앞에 남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닌 거대한 특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한편 서울 중심부 태아그룹 본사 회장실. 윤태준 회장은 커다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온화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충직한 오른팔인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지시하신 대로 알아봤습니다. 한지혁이라는 자가 15년 전 사고에 대해 다시 파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자 한 명이 그의 훈련원에 접근했던 흔적도 있습니다. 윤태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하게 물었다.
한지혁,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인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개를 아직까지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윤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아이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을지도 모르는 한 마리의 개. 그것이 15년이 지난 지금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성가신 변수가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명령했다. 알아봐.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다. 조용히 처리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시각 지혁은 소연의 방문 따위는 이미 잊은 채 다음 단계의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기억의 문을 열 다른 열쇠, 바로 냄새를 재현해야 했다. 인터넷으로 타이어 조각과 엔진 오일을 주문하고 흙과 물을 섞어 빗물에 젖은 흙냄새를 만들었다. 인공적으로 천둥 소리와 빗소리를 만들어낼 음향 장비도 점검했다. 그의 훈련실은 이제 단순한 훈련 공간이 아니라 15년 전 그날의 비극을 재현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조용히 엎드려 있는 러를 내려다보았다. 러는 주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감지한 듯 불안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혁의 표정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러와 함께 그 끔찍한 트라우마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여름의 문턱에서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마침내 그날 저녁 기상 예보는 강원 상안 지역의 국지성 호우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TV 화면 속 기상캐스터의 상냥한 목소리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전했지만 한 지역에게 그 소리는 잔혹한 기회의 신호탄처럼 들렸다. 그는 폭풍 후 예보를 응시하는 자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15년 전 그날 밤 그의 세상을 앗아간 것도 바로 이런 비였다. 기억의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열쇠.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비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방수가 되는 아웃도어 의류와 등산화, 강력한 헤드랜턴과 휴대용 삽, 그리고 러를 위한 특수 제작된 가슴줄까지. 그의 모든 행동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그 결연함 아래에는 깊은 고통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기운을 감지한 러는 불안한 듯 그의 곁을 맴돌며 나직하게 낑낑거렸다. 지혁은 잠시 무릎을 꿇고 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러, 우리가 함께 있잖아.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지고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자 지혁은 러를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집을 나섰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창문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흐릿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의 트럭은 15년 전의 비극이 서려 있는 땅 평창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굽이치는 산길로 접어들자 지혁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관절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이 길이었다. 희미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폭우소리와 함께 되살아나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빗물에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마주오던 차량의
눈부신 헤드라이트, 그리고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 그는 애써 그 기억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치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를 따라붙었다. 조수석의 러 역시 극도로 불안해했다. 평소 차 안에서 얌전히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얕은 숨을 몰아쉬며 낑낑거렸다. 폭풍우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주인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트라우마가 공명하며 좁은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터널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침내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길 한쪽에 낡고 작은 추모비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15년 전 그의 가족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었다. 지혁은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인정사정 없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젖은 소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버티며 러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러는 처음에는 차에서 내리기를 주저했다. 늙은 개는 온몸으로 이 장소에 서린 죽음과 슬픔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지혁은 억지로 러를 끌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이 장소의 모든 감각 정보가 러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기억을 깨우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뒤편, 도로 건너편 숲속에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강소연이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집요함은 지혁의 차가 훈련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를 미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경차를 길 아래쪽에 주차하고 방수 카메라 하나에 의지한 채 빗속을 뚫고 그들을 쫓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이 기이하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 숨을 죽였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낑낑거림이 멎고 코를 벌름거리며 땅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무언가에 홀린 듯 보였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늙은 개가 아니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탐색견처럼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러 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러는 그의 부름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갑자기 러는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산비탈의 숲속으로 지혁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15년 동안 오직 자신만이 맡을 수 있었던 희미한 냄새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 같았다. 그래, 가보자. 네가 기억하는 곳으로. 지혁은 러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다. 덤불과 나뭇가지들이 비에 젖어 그의 옷을 긁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연 역시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러는 도로에서 50m쯤 떨어진 유독 크고 오래되어 보이는 소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마치 미친 것처럼 그 나무 밑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앞발로 젖은 흙과 잔뿌리들을 긁어내며 목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듯한 그르렁거림이 터져 나왔다. 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러를 완전히 신뢰한 그는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내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흙 파는 소리만이 칠흑 같은 숲속을 가득 메웠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소연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챙강 삽 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 금속성 소리에 지혁과 러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진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의 덮개와 흙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작고 우아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헤드랜턴 불빛에 비추었다. 커플링크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은 바랬지만 그 형태는 온전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양식화된 T자 모양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태아그룹의 로고였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지혁의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인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이런 값비싼 커플링크를 착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날 밤 이곳에 존재해서는 안 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였다. 멀리서 지켜보던 소연은 커플링크의 세세한 모양까지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혁의 얼굴을 보았다.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처절한 확신이 뒤섞인 그 표정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가 찾던 것을 마침내 찾아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이 사건의 거대한 진실에 대한 오싹한 예감이 들어섰다. 지혁은 손안의 커플링크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파헤치기를 멈춘 러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해냈어요. 내가 보여줬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혁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진흙투성이의 늙은 개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은 러의 젖은 털 속에 파묻혔다. 어떤 소리도, 어떤 흐느낌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1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이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나누는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교감의 순간이었다. 잠시 후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던 유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냥감의 흔적을 마침내 발견한 사냥꾼의 냉철한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의를 추적하는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연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몸을 떨었다. 그날 밤의 비는 한 지역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대신 그 위에 새로운 진실의 씨앗을 뿌렸다.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린 작은 커플링크는 더 이상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간의 고유한 슬픔을 깨뜨리고 그의 삶에 복수라는 이름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한 낙인이었다. 훈련원으로 돌아온 지혁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돋보기 아래 커플링크를 놓고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새겨진 태아그룹의 로고는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가 이내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조각들이 재조립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출장, 그가 태아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희미한 소문, 그리고 모든 것이 묻혀버린 그날의 사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 그는 혼자였다. 경찰도, 법도 15년이 지난 지금 그의 편이 되어줄 리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확성기, 그리고 진실을 파헤칠 또 다른 집요한 눈이었다. 그는 결국 강소연 기자에게 연락했다. 아직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특종에 대한 갈망과 진실을 향한 집념을 믿어보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그의 훈련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역에 외부인을 들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만 자신의 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소연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커플링크를 건넸다. 소연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태아그룹의 로고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그곳에서 찾았다는 건가요? 내 아버지는 이런 걸 착용하지 않았어.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15년 전 태아그룹의 임원 명단. 특히 윤태준 회장의 측근들을 조사해 주시오. 이 커플링크의 주인을 찾아야겠소. 소연은 직감적으로 이 일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하고 위험한 사건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료를 동원해서 알아보죠. 그녀는 지혁과 잠정적인 동맹을 맺었다. 그는 진실을 원했고 그녀는 특종을 원했다. 목적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다. 한편 태아그룹 회장실, 김 비서의 보고를 받은 윤태준 회장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한지혁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는 것, 그리고 강소연이라는 기자가 그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커플링크라. 윤태준은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는 그날 밤의 실수를 떠올렸다.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폭우 속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15년이 지난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작은 불씨는 더 커지기 전에 꺼버려야만 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윤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다. 사고는 반복될 수 있지. 우연은 때로 필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하고 완벽한 사고로 처리하게. 이번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눈빛 속에서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읽었다. 다음 날 오후 지혁은 러의 영양식과 약을 사기 위해 읍내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날 밤의 무리한 여정으로 인해 러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해 있었다. 그가 집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2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그의 부지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김 비서가 보낸 조용한 일처리의 전문가들이었다.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능숙한 솜씨로 지역의 낡은 트럭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에 눈에 띄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높은 압력이 가해지거나 급경사에서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서서히 파열되도록 설계된 교묘한 함정이었다. 집 안에 있던 러가 갑자기 불안한 듯 짖기 시작했다. 낯설고 위협적인 침입자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으르렁거림은 점점 더 커졌고 현관문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레어, 조용히 해. 안에서 준비하던 지혁이 소리쳤다. 그는 러의 행동이 전날 밤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레어, 이제 다 끝났어. 그의 위로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지혁이 트럭에 오르려 할 때 러의 저항은 더욱 필사적이 되었다. 늙은 개는 그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레어, 왜 이래? 정말 지혁은 짜증을 내면서도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러의 절박함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러를 조수석에 태웠다. 혼자 두는 것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트럭은 훈련원을 벗어나 가파르고 굽이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하지만
경사가 심해지면서 지혁은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보다 너무 깊이 밟히는 느낌. 그는 불안한 마음에 페달을 몇 번 더 밟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페달이 푹 하고 바닥까지 꺼져버렸다. 젠장. 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트럭은 통제력을 잃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좁은 산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당장이라도 가드레일을 뚫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부여잡고 기어를 변속하려 했지만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조수석에 있던 러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다. 늙고 쇠약해진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러는 자리에서 뛰어올라 지혁의 품을 파고들며 핸들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아리어, 안 돼. 끄릉 러의 비명과 함께 트럭의 핸들이 격렬하게 왼쪽으로 꺾였다. 끼익 세상을 찢을 듯한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트럭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대신 산비탈의 암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며 긁고 나아갔다.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찌그러진 트럭이 마침내 멈춰섰다. 에어백과 안전벨트 덕분에 지혁은 타박상과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지혁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핸들을 꺾기 위해 온몸을 던진 늙은 개는 그 충격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받아낸 것이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러는 가냘픈 신음소리를 내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제야 지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러는 알고 있었다. 훈련원에서 지저댔던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었다.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한 필사적인 경고였다. 그의 충성스러운 친구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주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러, 안 돼, 정신 차려. 지혁은 울부짖으며 러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지혈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갈갈이 찢겨 있었다. 그의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러를 향한 사랑과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하나로 뒤섞여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판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전쟁이었다. 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충성의 경고는 너무나도 값비쌌고 그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러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노견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수술이었다. 며칠 동안 러는 동물병원 중환자실에 차가운 철창 안에서 사경을 헤맸고 한지혁은 단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잠도 식사도 잊은 채 유리창 너머로 앙상한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뒤섞인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강소연은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아 그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15년 전 태아그룹의 자료들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지역이 건넨 커플링크가 당시 창립 기념으로 최고위급 임원들에게만 지급되었던 한정판 세트의 일부이며 윤태준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그 세트를 착용한 사진을 찾아냈다고 알려주었다. 정황 증거는 점점 더 윤태준을 향해 조여들고 있었다. 지혁은 소연의 보고를 들으며 앙상하게 마른 러의 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러의 경고를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러에게서 인간의 방식대로 기억을 강요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관점을 버리고 오롯이 걔의 세상, 걔의 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 죄책감이 그의 사고방식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일주일 후, 지혁은 기적적으로 회복한 러를 집으로 데려왔다. 러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고 몸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지혁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극진하게 러를 돌보았다. 그리고 그 고요한 간병의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연구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서재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걔의 연합 기억과 후각 기반 인지 능력에 대한 논문들을 탐독했다. 걔의 뇌는 특정 사건을 서사적인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감각적 자극들 소리, 냄새, 특정 물체, 감촉을 하나의 강력한 감정적 사건과 연결하여 거미줄처럼 엮어놓는 방식이었다. 특히 어린 강아지의 뇌는 그 끔찍했던 밤을 무섭고 혼란스러운 감각의 폭풍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했을 것이다. 그래, 그거였어. 지혁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이전의 실험들은 너무 단편적이었다. 목소리 따로, 냄새 따로, 그는 모든 자극을 한꺼번에 터뜨려 러의 뇌 속에 잠들어 있는 그 거미줄을 통째로 흔들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조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잊혀진 기억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를 구축하는 설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지혁의 훈련원은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훈련장 마당을 15년 전 사고 현장의 복제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갈과 흙을 깔아 산악도로의 질감을 재현했고 커다란 바위와 폐자재들을 옮겨와 가드레일과 낭떠러지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세웠다. 천장에는 거대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 폭우를 재현했고 대형 스피커를 곳곳에 배치해 천둥 소리를 증폭시켰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사고 차량이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부모님이 타셨던 것과 동일한 모델의 낡은 폐차를 구해왔다. 그리고 크레인을 동원해 사고 당시의 사진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찌그러뜨려 추락 지점에 놓았다. 그의 집요함과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이 그를 찾아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혁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광기 속에서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과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가족의 마지막 존엄을 되찾고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킨 친구에게 보답하려는 한 남자의 성스러운 투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신의 기사, 아니, 자신의 이야기의 심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한 달 후, 러의 건강이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지혁은 마침내 마지막 실험을 준비했다. 그는 러를 이끌고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의 무대 위로 들어섰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지혁은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렀다. 스프링클러에서는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스피커에서는 녹음된 천둥 소리가 굉음을 내며 터져나왔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타는 냄새와 오일 냄새를 뿜어내는 기계도 작동시켰다. 그리고 폐차 근처에 숨겨둔 작은 스피커에서는 윤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온갖 감각적 자극의 폭풍우 속에서 러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러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새롭게 구원해낸 짧고 차분한 명령어를 나직하게 속삭였다. 공포를 억누르고 이 상황을 하나의 구조화된 과제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괜찮아. 러, 이건 훈련이야. 보여줘. 지혁은 바닥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늘어놓았다. 평범한 장난감 자동차, 다른 남자의 향수가 뿌려진 천 조각, 그리고 핵심적인 단서들 사고 차량을 상징하는 검은색 미니카, 그리고 소연의 조사를 통해 알아낸 15년 전 윤태준 회장이 애용했던 희귀하고 값비싼 향수가 뿌려진 천 조각. 보여줘. 러, 그날 밤을 지역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감각의 폭풍우에 휩싸인 러의 뇌 속에서 마침내 잠들어 있던 강아지의 뇌가 깨어났다. 러는 다른 물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폐차 주변을 불안하게 맴돌았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검은색 미니카를 입으로 물어올렸다. 다음 행동은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러는 그 검은색 미니카를 물고 정확히 윤태준의 향수가 뿌려진 천 조각 위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마치 원망을 토해내듯 미니카를 그 천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마지막이었다. 러는 폐차의 운전석 쪽, 즉 지혁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을 빈 공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그날 밤의 모든 공포와 슬픔, 그리고 분노를 담아 단 한 번 날카롭게 짖었다. 컹! 모든 순서는 완벽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목격자의 증언이었고 트라우마와 사랑으로 쓰인 한 편의 자백이었다. 그 향수를 쓰는 남자가 탄 검은 차가 사고의 원인이었다. 지혁은 눈을 크게 뜬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이해했다. 그는 러의 언어를,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문법을 완벽하게 해독해낸 것이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될 수 없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불태우기에는 충분한 진실이었다. 그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소연은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렸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불가능하고도 숭고한 무언가를 목격했다. 지혁은 모든 장치를 껐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천천히 러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늙은 친구를 힘껏 끌어안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오직 완전한 이해와 교감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지혁은 러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자의 차갑고 예리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아지의 뇌는 그에게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을 시작하는 일뿐이었다. 태아그룹이 후원하는 동물복지재단 자선갈라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터져 나왔다. 이 행사의 주비는 단연 윤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동물 사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하는 완벽한 자선가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김 비서가 약간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화려하고 위선적인 무대 뒤편에서 한지혁은 늙은 친구의 목줄을 고쳐매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할 수 있지. 러,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야. 러는 대답 대신 주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 눈빛에는 굳은 결의와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다음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이 행사의 특별 순서입니다.
반려견과의 깊은 유대와 놀라운 인지 능력에 대한 시연을 보여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한지혁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지혁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모습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 깊은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고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부상으로 인해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늙은 골든 리트리버 러가 당당하게 함께했다. 한 남자와 늙은 개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회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하고도 애틋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지혁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개의 기억력, 충성심, 그리고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는 그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전문 지식은 청중을 매료시켰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삼아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전사였다. 맨 앞자리 귀빈석에 앉아있던 윤태준 회장은 팔짱을 낀 채 그저 흥미로운 게 제주쇼를 보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지혁의 눈빛에서 평범한 전문가의 자신감이 아닌 모든 것을 건자의 비장함을 읽어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훈련 시범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혁이 말했다. 저는 이것을 연합기억 인출 시연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감각적 자극의 조합을 통해 반려견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감정적 기억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는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시연으로 관객들의 신뢰를 쌓았다. 복잡한 수신호만으로 러가 여러 물건들 중 정확한 것을 찾아오게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지혁은 마지막 시연을 알렸다. 이제 가장 복잡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리와 향기라는 두 가지 자극을 이용해 아주 깊고 강력한 감정적 기억에 접근해 볼 것입니다. 그것은 강소연과 그녀의 동료 기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연회장 곳곳에 있던 카메라들이 일제히 무대와 윤태준 회장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지역의 조수들이 무대 위로 검은색 미니카를 포함한 여러 소품들을 가져다 놓았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앞쪽에 설치된 소형 분무기에서 아주 미세한 안개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안개에는 윤태준이 15년 전 애용했던 이제는 단종된 희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동시에 배경음악으로 위장된 음향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귀로는 거의 인지하기 힘든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듯한 저주파음과 빗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러, 기억해, 보여줘. 지역의 나직하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러의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희미한 향기와 소리는 늙은 개의 뇌리에 박혀있던 15년 전의 트라우마를 강제로 깨웠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었다. 러는 무대 위에 놓인 다른 물건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검은색 미니카를 입으로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훈련장에서처럼 천위에 미니카를 내려놓지 않았다. 러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무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움직였지만 지혁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러는 정확히 귀빈석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윤태준 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당황한 윤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마침내 러는 윤태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마치 고발장을 던지듯 검은색 미니카를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러는 고개를 들어 윤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지혁이 처음 뉴스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던 그날 밤처럼 온 영혼을 뒤흔드는 절규와도 같은 짖음이 터져 나왔다. 컹크르르릉, 컹컹. 그것은 비난과 분노, 그리고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가 뒤섞인 한 생명체가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 순간 윤태준 회장의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났다. 그는 과거로부터 날아온 살아있는 유령과 마주한 죄인처럼 본능적으로 의자 뒤로 몸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다. 저게 치워 당장. 그의 반응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를 싫어하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유령과 마주친 범인의 공포에 질린 반응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소연이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윤태준 회장님, 왜 이 개가 그토록 두려우신 겁니까? 혹시 이 개가 15년 전 평창의 빗속에서 마주쳤던 또 다른 개를 떠올리게 하기라도 하는 건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완벽하게 설계된 덫에 걸린 윤태준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자신도 모르게 모순된 대답들을 쏟아냈다. 김 비서가 필사적으로 그를 감싸려 했지만 이미 둑은 무너진 후였다. 지혁은 조용히 러의 곁으로 걸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친구를 힘껏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승리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가로질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윤태준의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이제 정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불빛과 기자들의 외침 속에서 한지혁과 늙은 개런은 조용히 서로에게 기댄 채 서 있었다. 한 가족을 파멸시켰던 거대한 권력자는 결코 죽지 않았던 하나의 기억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완벽한 덫은 그렇게 소리 없이 닫혔다. 자선 갈래서 터져나온 그날 밤의 진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강소연이 운영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 팩트투데이는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매체가 되었다. 그녀가 공개한 영상 윤태준 회장의 공포에 질린 반응, 개의 기이하고도 명백한 고발, 그리고 15년 전 사고의 증거인 커플링크 사진은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를 장악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개의 증언,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고 태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대중의 분노와 언론의 압박 속에서 검찰은 마침내 15년 전의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꺼내 재수사에 착수했다. 윤태준 회장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제국만큼이나 빠르고 극적이었다. 그가 행사하던 부하 권력이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과거의 망령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15년 전 그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 사건을 덮는데 일조했던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게 된 김 비서의 결정적인 자백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윤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가가 아닌 가족을 파멸시키고 그 죄를 15년간 숨겨온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한지혁은 다시 자신의 고요한 성역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공기는 더 이상 슬픔과 고독으로 무겁지 않았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투명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훈련장 마당에 세워두었던 비극의 무대를 하나씩 철거하기 시작했다. 찌그러진 폐차와 인공 구조물들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푸른 잔디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과거를 잊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놓아주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강소연이 그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 특종을 터뜨린 스타 기자가 된 그녀였지만 지역 앞에서는 여전히 털털하고 따뜻한 모습 그대로였다. 둘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도 없었다. 일과 조사를 위한 위태로운 동맹 관계는 어느새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편안한 동반자 관계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땀 흘리며 훈련장을 정리했고 저녁에는 지역이 만든 간단한 식사를 나누어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윤태주는 자신의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지역은 TV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의 표정에는 통쾌한 승리감 대신 아주 길고 어두웠던 여정이 끝났다는 담담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가족을 되돌려주지는 않았다. 진정한 평화는 복수가 아닌 밝혀진 진실 그 자체에 있었다. 그 주말 지역은 러와 소연과 함께 부모님과 여동생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어떤 죄책감도 없이 가족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지수야,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의 곁에 앉은 러가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조용히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한 남자의 상처가 그리고 한 가족의 비극이 마침내 아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지역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훈련원의 이름은 한 지역 반려견 행동 및 교감 힐링센터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문제견을 교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러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가진 동물과 그 주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은 독특했다. 그는 기술 이전의 이해를, 훈련 이전의 교감을 가르쳤다. 소연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존경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었지만 주말이면 언제나 지역의 센터를 찾아 유기견들을 돌보거나 지역의 일을 도왔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고난을 헤쳐온 동지처럼 단단하고 깊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오후였다. 지역은 러와 함께 늘 가던 한강변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러는 정말로 늙어 있었다. 걸음은 더 느려졌고 잠을 자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러는 지역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지역은 친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온 여정을 생각했다. 그는 강아지의 뇌에 대해 다시금 떠올렸다. 인간의 복잡한 논리와 언어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진실을. 작고 충성스러운 이 친구의 순수한 기억과 사랑이 어떻게 밝혀냈는지를. 러는 단지 정의를 찾는 것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 러는 그에게 다시 살아가는 법을, 증오를 내려놓고 평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그리고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사랑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지역이 러를 내려다보자 러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15년의 세월과 함께 겪었던 모든 고통과 기쁨,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1년 후 한 지역 힐링센터의 넓은 잔디밭에서
지혁이 한 어린아이와 겁에 질린 작은 강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괜찮아. 지혁이 아이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건 네가 아니야. 이 아이는 세상이 무서운 거란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주 천천히 함께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으로 말이지.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강아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게 했다. 강아지의 떨림이 조금씩 멎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소연이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역의 온화한 눈빛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늙고 지혜로운 친구로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레오에게서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 이해와 사랑이야말로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교훈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다. 비극으로 시작된 한 남자의 이야기는 마침내 희망과 구원,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유대에 대한 찬가로 끝을 맺고 있었다.